모두가 AI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26년도 초반까지는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에서 아직 신호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6개월은 약간 무주공산이다. MR 머프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번 루비넷을 16단, 그다음에 HBM4까지도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계속해서 수요를 올리는 과정에 지금 있으니까 최신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완전 장악하는 게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25년 연말까지는 대충 그림이 뻔히 보인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네. 들고 오셨어요. 실제 너무 좋죠. 예. 제가 예전에 이 방송 나와서 이 추세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이 역전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댓글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 추세로 2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더 가면 예. 정말 예,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생각이 이제 듭니다. 가시가 되는 거죠. 제가 세상을 너무 빨리 봐서 항상 탈인데 맞습니다. 탈은 일- 아니고요. 1년은 확정됐어요. 1년. 내년 이맘때까지는 확정됐어요. 지금 오늘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번 4, 4분기가 되게 중요한 점은 뭐라 그럴까 이 방송용으로 제가 또 거친 말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였던 션 킴이 얼마나 시장을 잘못 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4, 4분기 실적이었다. 그분은 HB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 겨울 말씀하셨던 분이. 네네 그때 한번 잘 맞춰서 뜨거운 여름이네요 지금. 예. 그분 핵심 뭐냐면 HBM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장 꺾이고 또 경쟁이 들어가면서 하이닉스의 마진은 줄어들 것이고 삼성전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번 4, 4분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이닉스의 1년간의 그 매출과 마진은 정해진 미래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게 조금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타게이트가 저도 개인적으로 머스크한테 동의하는 부분이 5천억 달러? 그거 어디서 구하지? 7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많은 업체들이 투자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머스크가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가 보유한 현금이 전부다. 아주 이거는 의미 있는 소식통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서 들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로 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모두가 AI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26년도 초반까지는 확실한 것 같다. 네. 그거는 뭐 누구나 그렇죠.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면 26년도 중반에서 26년도 후반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앞서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네.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4, 4분기 실적만 봐서는 이번 하이닉스의 실적을 분해를 해보면 션 킴이 얘기했던 건 너희들 HBM에서 돈은 버는데 레거시에서 돈 못 벌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돈 못 벌 거야. 가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이번 4, 4분기 실적의 내용은 뭔가요? HBM의 실적 총 그 규모가 레거시에서 제대로 돈 못 버는 걸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았다.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는 DDR4는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투자할 네. 생각 없다고 얘기했고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다음 분기 되면 규모가 확 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이 신형 HBM이 매출의 절반을 HBM의 네. 중에서 매출의 절반을 16단이 차지하겠다. 신형 HBM이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네요. 이번에만 해도 마진율 상당히 높지 않나요? 이번에. 네, 높죠. 네. 근데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실적 마진율을 까먹고 있는 저가형 레거시 반도체는 올해도 안 좋은데
거긴 매출 비중이 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규모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사, 션캠이 얘기했던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게 삼성전자에서 아직 신호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6개월은 약간 무주공산이다.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론은 상당히 세게 따라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최근에 한미반도체 CFO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 마이크론이 앞으로 상당히 그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제 또 행간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분하고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의 행간을 읽어보면 딱 이런 대답이 나오죠. 우리한테서 물건 많이 사갔거든. 그거 아니겠어요? 네네. 왜 마이크론이 잘 될 거라고 한미반도체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물건 많이 사갔어. 우리 물건 사간 걸 보니 쟤네들의 캐퍼서티는 이 정도쯤 될 거야. 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건 뻔한 거고.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쫓아오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MR 머프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번 루비넷을 16단, 그다음에 HBM4까지도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계속해서 수요를 올리는 과정에 지금 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신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완전 장악하는 게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25년 연말까지는 대충 그림이 뻔히 보인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거를 그 D램 어떤 D램을 갖고 만드느냐 원B 공정, 원B 나노 약 12나노쯤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원B 나노 공정의 D램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 원B는 마이크론도 좀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이제 시장을 추격을 할 것이다. 얘네는 그 NCF 방식입니다. MR 머프라는 후공정 방식이 아니라.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원B가 없다. HM을 만들 HBM용으로 쓸 원B가 없다. 원B가 있긴 있는데 HBM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못 뚫는 거예요. TSV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구멍이라는 건 차선이에요, 차선. 우리가 뭐 64비트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64차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TSV라고 Through Silicon Via로 1024개 구멍을 뚫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1000개의 차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원비를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설계를 다시 하겠답니다. 젠슨왕이 설계 다시 해야 돼 이랬잖아. 오죽하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원 A라는 놈으로 만들었어요. 네. 원 A라는 놈을 만들었고 그 이제 예전 작년에 초반에 나와서 제가 한참 했던 얘기와 잇닿아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기존에 그 일반 PC, 노트북 이런 데서 쓰는 DDR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가성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성비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 수율이 잘 나와서 효율성 있게 싸고 적당한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랄까 그 재무적으로 쫙쫙 쪼아서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세 공정이 너무 어렵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네. D램에서도 미세 공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1A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 14나노 공정에 1A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12나노는 아예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설계를 재설계하느냐? 삼성전자가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수율이 안 나온다. 뭐냐면 기존 레거시 쪽으로 팔아 먹으려고 해도 노트북 이런 데다 팔아 먹으려고 해도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율이 한 90% 이상 나와야 가성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품을 그 웨이퍼에 찍어갖고 쫙 나오는데 그 90% 이상 나와야 싸게 팔아도 돈이 남는 거지. 절반밖에 안 나오면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재설계? 수율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DDR5는 계속 팔아 먹어야 되거든요. 원비로 DDR5들을 하는 건데 LPDDR이든 무슨 뭐 또 다른 GDDR이든 이 DDR5를 하는 건데 이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설계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제 생각인데 완전 제 생각인데 향후에 뭐 HBM3 12단 같은 거가 구닥다리가 되었을 때 16단이 최신 공정이 되고 그다음 뭐 HBM4, 5가 최신 공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HBM 12단 같은 거 쓸 거냐 안 쓸 거냐 생각해 보면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음.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그냥 D램보다 마진 나올 거 아니야. 한 20-30%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대응하려면 원비로는 현재의 원비로 불가.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비의 재설계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이 얘기인즉슨 설계를 새로 하면 최소한 6개월은 더 걸리죠. 최소한. 그러겠죠. 그렇죠. 네. 새로 처음으로 삽 떠갖고 시작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건 이미 떴던 자리, 공사했던 자리를 다시 푸는 거니까 조금 시간 덜 걸리겠지만 그래도 6개월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6개월 안에 지금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못 만든다는 개념이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25년 연말까지는 확정된 그림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예.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이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한마디로 이익의 질도 좋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빠졌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사전에 전고점 근처까지 많이 올랐어요. 네. 24만 원, 네, 거기까지 올랐으니까 이미 이제 선반영된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선반영. 네, 예. 그 다음에 그 예상치 수준에서 나온 거죠. 8조 예상했는데 조금 높은 예상이. 조금 더 나왔죠. 네. 물론 그 뭐 7조 때도 많았는데 제일 높게 본 거는 8조를 봤는데 8조 08. 8.08조. 8조 800억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잘 나왔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도 그냥 예상 수준인 거예요. 와, 놀라워가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 하이닉스의 주가 궤적은 엔비디아 또는 TSMC하고 궤를 같이 해야 된다. 네. 네.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AI 가습기 만드는데 3대장이 그 뒷단에서 뭐 이렇게 서버렉 만들고 이런 그 이렇게 하드웨어 만드는 애들 빼고 이쪽 칩 그 컴퓨터의 중요한 핵심 칩을 만드는 데서는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네. 물론 마이크론 곁다리에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3대장 중에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제일 못 갔어요.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 네. 상황이고 다들 신고가 근처고 신고가를 깨고 흘러내렸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걸 못 만들었잖아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앞서 엔비디아라든가 TSMC는 분기 실적, 월간 실적 나올 때 정말 깜짝 놀라게 실적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깜짝 놀라지 않고 놀랍게 실적이 나오죠. 무뎌졌네요, 많이. 네. 네. 놀랍게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예상 근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당을 기본 이제 확정 배당을 연간 1,500원 하기로 했고 프리 캐시플로우에 5%를 더 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배당이 얼마가 되냐면 2,000원대 중반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배당이 겨우 1% 조금 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계속해서 투자하는 기업이 한테 돈 내놔라 하는 거 너무하죠. 열심히 투자 잘해서 이익 증가해서 주가 올리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번에 ROE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미국 기업이 자본을 태워갖고 높여주는 이 ROE 수준을 보면 거기처럼 주가가 탄력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이닉스가 정말 대장주가 되고 싶으면 주주환원을 제대로 해라. 네. 근데 하이닉스가 제 기억에는 현금 흐름도 관리를 해야 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네. 지금 주주 환원을 하기보다는 투자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성장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틀린 네, 말씀 지금 아니죠. 배당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배당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주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한다고 1조 정도 한다고. 네. 지금 분기에 8조를 버는 회사가 1조, 2조 배당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조금 한국의 대표 주식 제가 보니까 이 하이닉스 최근에 기술자들이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대장 같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벌써 이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린 건데 주주 환원 조금 더 해라. 그게 이제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 수도 있는데 대장 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솔직히 그 삼성전자보다 배당 적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최신이니까 우리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또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니까 좀 객관적으로 그 증명될 수 있는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예. 네네. 아까 전에 서두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 이제 지금 상황 한번 봤더니 삼성전자가 320조, 네. 하이닉스가 160조네요. 네네. 정말 이제 절반, 네, 두배 상당히 많이 따라온 상황이네요, 정말로. 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의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네. 그 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렇다면 각도기님께서는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놀랍긴 한데 네. 뭐 정말 그냥 시장의 반응 정도가 이해된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장이 먼저 올렸기 때문에 실망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좀 팔았거든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AI 가속기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그거보다는 잘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에 8조 내고 현재 분위기 보면 계속 이 기조 이어갈 건데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30조 원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러면 지금 160조가 비싸냐? 쌉니다. 물론 TSMC의 상황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독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네. 있습니다. 지금 TSMC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완전한 독점 체제로 가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현재는 독점이지만 곧 독점은 깨진다. 네, 그리고 그 독점을 깨는 애들이 무서운 생산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마이크론은 무서운 생산성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성공해서 진입하는 순간 정말 무서운 경쟁자인 건 분명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TSMC에 비해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못 받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저거죠. AI 가속기 시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저도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빅테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에 5천억도 정말 말도 안 되고. 네. 5천억 달러. 그렇죠. 네, 5천억.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얘기했군요. 5천억이면 네. 그건 5천억 할만하죠. 달러입니다. 할만한데 네. 5천억 달러. 이 5천억 달러면 700조 수준의 돈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가속기 칩 생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네. 최소한 수백조 단위가 넘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 중에 HBM 시장이 또 꽤나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SK 하이닉스가 뭐 80조 매출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 30조 영업이익 낸다. 근데 그 규모가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일 큰 뭐냐면 이익의 질은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레거시 쪽에서 그 갉아먹는 게 더 적어질 테니까. 네. 예. 그리고 뒤로 반대로 내년 후반부터 뭐 중국에서 부양책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 많이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레거시 기초가 좋아져. 그럼 이건 이거대로 벌고 저건 저거대로 버는 거니까 총 매출액과 총 이익의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총 매출과 총 이익은 다 같이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좀 주가 떨어지고 며칠 동안 뭐 그런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AI 가속기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신을 투자자들이 한다면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반도체, 그러니까 HBM 쪽에서는 이미 현 상황 한번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또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갤럭시 S25, 이것도 온 디바이스 AI 폰인데 공개가 됐습니다만 주가는 뜨뜻미지근하네요. 이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건투를 빌죠.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라서 잘해야 그럼요.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드리면 삼성전자 올해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갈아놓고 있는 거고 원피 재설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어떤 위기감은 최대치로 올라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저는 오늘 이 원피 재설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원래 삼성이 1등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2등 추격자가 전공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2등으로 다시 떨어진 거죠. 자, 목표가 생겼잖아요. 따라잡을. 그렇죠. 요게 얘들의 본성이잖아. 본능적 DNA가 여기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1등이 좀 버거운 기업이에요. 근데 2등에서 1등 쫓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기업입니다. 지난 30년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팔로우 전략을,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가진 기업이라는 걸 누누이 보여준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 엉뚱한 생각이 났는데 이제 2등으로 밀렸으니까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주 패스트 팔로우로 잘 쫓아와서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근처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위기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파운드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느낌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손을 놨어요. 네. 예. 왜냐하면 디램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네. 장남을 살려놓지 않으면 차남이고 셋째고 존재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이 상태가 유지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닉스 돈잔치잖아요. 뭐 연봉의 100%를 지금 성과급이 1,500%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월급의 1,500%였으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특별히 90년대생 이후의 엔지니어들은 계산 명확합니다. 네. 무조건 하이닉스 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이력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지금 이 방송하는 중에서도 수백 명 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가면 애들이 돈을 못 벌어갖고 성과를 제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정신을 빨리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아끼지 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핵심적 모토를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사람한테 아끼지 않았어요. 돈을. 왜냐하면 항상 연봉 최고는 삼성전자가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의 연봉 최고를 항상 찍어줬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그게 밀린 거예요. 지금 아끼면 안 됩니다. 예, 아끼면 안 되고요. 인텔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인텔은 실패하면서 현금이 쫙 말라버렸어요. 투자하겠다고 투자 벌려놓고 그다음에 팔고 있는 제품은 안 팔려. 그리고 시장은 죽었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갔어. 현금 쫙 마르면서 회사 자체가 바로 위기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결국 연간 수십조의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넣어서 인력을 갈아 넣고 인력이 갈아 넣어질 수 있도록 자본을 넣어서 여기서 원비 원시 공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예, 저는 올해 원비 공정을 성공하면 부활의 신호탄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션킴이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가 조금 위축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쫙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원시를 제대로 못하면 진짜 안타깝다. 그건 안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스마트폰 신형을 공개했는데도 주가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게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의 어떤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네. 당연히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다. 네. 아니 스마트폰도 계속 그냥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성장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네.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야지 되지.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매출과 대수를 지키려고
아주 낮은 세그먼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인도 시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마진도 없고 한계가 있는 전략이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전략이에요. 절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가형에서 승부 보지 말고 고가 최고 플래그십 사양에서 네. 가장 뛰어난 제품을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야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좋네. 아이폰보다 이게 훨씬 더 신박해. 이거가 더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제품을 낸다고 해도 이제 기대감이 크진 않죠. 왜냐하면 시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정말 달라. 예를 들면 최소한 약간 엔지니어링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폰에 비해서. 아이폰은 그런 기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직관적 흐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는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쓰기 훨씬 좋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혹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뜨거운 주제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증을 처리한다 공시가 나왔는데 네. 자, 이게 지금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 아닙니까? 한번 뭐 정리를 해주시고 네. 지금 이 유증 철회의 의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제2호 인수 하겠다고 했고 너무 뜬금없다. 왜 갑자기 이수페타시가 2차 전이냐. 그리고 왜 자기 돈으로 하지 왜 주주 돈으로 하려고 하냐. 그것도 주가가 올랐을 때. 근데 회사로서는 이해가 돼요. 주가가 올랐을 때 유증을 해야 자기 지분을 조금만 털고 많은 돈을 땡길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 사고 싶은 회사 사겠다고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주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주주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2번이나 반려를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서막을 알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거가 있거나 어떤 식으로 되면 상법 개정 이슈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표라는 걸 정치권에서 인식을 했고 만약에 그래서 이게 된다면 저는 한국 시장을 버렸던 분들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상법 개정권이 되면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한 2, 3년 이상짜리 건으로 보고 있고요.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2가지 요소를 꼽자면 네.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회사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하나의 조건값이 더 있습니다. 투자에서 네. 이 그 기업이 대주주와 대리인들이 자기의 성장의 몫을 나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떤 회사가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뭐 성장을 5배 했어. 그런데 다 자기 대주주하고 대리인, 사장, 뭐 임직원, 그다음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만 그 재원을 활용하고 주주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럼 그런 기업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회사들 굉장히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뭐 한국을 많이 욕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 없어요. 대단한 나라인데 이게 투자를 했는데 리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돈을 넣어서 1억을 넣었어. 1억을 넣었는데 너무 잘 돼서 한 5억 줌으로 풀어놨어. 근데 강간무소식이야. 안 나와. 네. 돈이 하나도 안 나와. 네. 1억이 5배로 늘어났는데 나한테 주는 건 한 푼도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자식들이 입사하고 자식들한테 주식을 내가 샀던 1억 원에 주고 이런 기업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건이 바뀌어서 상법 개정이 되면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뀐다가 아니고 네네. 바뀐다가 아니고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조건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조건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드디어 주주들의 아우성이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라는 거.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이 땡기죠.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죠. 네.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상법 개정하기 전에 쪼개기 상장 막 수십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개정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거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되면 쪼개 상장할 때 되게 골치 아파지고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다 해먹자. 분명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회사 또 상장하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가. 전 그거 전혀 신경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되기 전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되고 나면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거 불리하다는 거의 뒷면은 일반 주주의 몫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래서 그건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스페타시스 사건은 그런 그 어떤 단초가 되고 또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말 법의 개정까지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 이스페타시스의 유증 철회 요게 어떤 사례가 돼서 이제 뭐 분사를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주주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 건에서 중요한 건 주주들이 이렇게 응집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상위권의 대주주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똘똘 뭉쳤고 일반 주주들도 뭉쳤어요. 예. 근데 예전과 다르게 일반 주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의 힘을 그냥 무시하고 옛날처럼 저 주주총회 때 그냥 프라이팬이나 하나씩 받아가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주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